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죽음을 가까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5가지 운동을 인큐텐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 2단계 수분 공급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의 제로 단계 물과 운동. 예전에 1박 2일 때 저 김영하 선생님이 잠깐 밖에서 상담할 때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막 물을 섭취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김영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리진보다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한 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오리진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인류는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인간의 72%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은 7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뇌, 혈액,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탄한 뼈, 근육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일뿐이라고 합니다. 자, 하루 이내, 24시간 이내는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갈증, 피로, 두통이 발생이 되고요. 이틀에서 3일 이내에는 심각한 탈수 증상, 현기증, 혼란, 혈압 저하가 발생이 되고 72시간, 즉 3일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체 기능이 정지하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만 부족하게 돼도 우리는 불쾌감과 시각 상실을 느끼게 되고요. 6% 정도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호흡이 증가가 되고 정신 집중 장애가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12% 정도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보시면 70% 정도일 땐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가 있지만 여기서 5%만 부족하게 돼도 탈수와 어지러움이 심각해지고 여기서 그 이상으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사망하게 돼서 수분이 없는 건 시체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집 샘스터가 죽었는데 딱 보니까 그 통통하고 귀여웠던 애가 진짜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수분이 다 날아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역시나 보면 항상 아이들은 뭔가 충분하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점 성인이 되어 갈수록 특히 여성들이 더 수분 손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5%가 더 많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5%가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고, 즉, 물을 섭취하면 질병의 80%를 호전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병 다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질환, 뇌질환, 통풍, 비만, 암, 알러지, 대장염, 방광염, 이런 것들도 다 탈수와 관련된 질병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아,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5도죠. 근데 정상세포는 45도가 되어야 죽는다고 하고요. 암세포는 42도 이상 온도에 노출돼야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상 체온이 정상세포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생존을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체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훨씬 더 바이러스에 노출을 많이 되지만 체온을 1도만 올려도 그만큼 면역력은 5배, 즉 500%가 올라가서 우리가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초대사량 또한 40% 상승이 되고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정상 체온의 범위에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체온을 어떻게 올릴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은 따뜻한 물 마시기 또는 욕조, 반신욕이나 건식 반신욕 이거 많이 하시죠. 뭐 족욕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체온이 올라가고 몸에 맞는 음식 섭취하는 것도 생활 속 체온을 올리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무엇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현대인들은 수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수분 부족과 체온 조화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을 마시게 되면 놀라운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7가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살이 빠지게 돼요. 살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어때요? 차가운 온도에서 딱딱하게 굳고 높은 온도에서 이제 녹아내리죠.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 피하 지방층이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곳들이 이제 춥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셔서 우리는 반대로 체온을 올려주게 되면 피하 지방층이 녹아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막힘 또는 기침에 좋다. 감기가 우리가 보통 언제 걸리나요? 겨울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감기는 건조하고 냉한 조건에서 잘 걸리고요. 감기의 원인은 모두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상 겨울에 유행하듯이 저온에서 잘 증식한다. 즉, 내 몸이 차갑게 되면은 저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차갑게 하는 습관이 감기를 잘 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아니에요. 따뜻한 물을 최대 10잔까지 마시면 그때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2일 정도는 웬만한 감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증상 호전이 빠르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10잔을 마시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겠고요. 자, 따뜻한 물을 물을 마시게 되면 또 생리통.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으로 이제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겪긴 했는데 이 생리통의 주 원인도 수분 부족이라고 해요. 뇌에서 생기는 기관에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감지하면 이제 다른 기관의 수분을 생리기관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생리통이 생기게 되는 건데 따뜻한 물에 옮기는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근육에 더 많은 혈액 공급이 돼서 이렇게 공급이 자주 되게 되면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한번 따뜻한 물을 마셔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여드름과 뽀루지를 줄여준다. 지성 피부 또한 이제 이게 얼굴이나 이제 피부 쪽에 그 기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피부가 이게 좋아지는 게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분이 피부에서 많이 차지하게 되고 수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물을 마셔서 내가 수분을 채워주게 되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또 여드름과 뾰루지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효소가 신체 온도가 38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효소가 활성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소화기는 충분히 이렇게 소화기능이 충분히 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따뜻해서 효소의 활동 온도에 근접할 때 효소가 잘 활성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오리진도 효소잖아요. 효소인데 그 오리진도 우리 교육 들으면은 따뜻한 물에 마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소가 활성이 되려고 하면 따뜻한 온도에서 38에서 40도일 때 최대 활성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물을 섭취하면 더욱더 우리의 제품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변비에 시달리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우리가 고무공을요, 차가운 곳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고무공을 차가운 곳에 넣으면 딱딱해지는데 그 고무공을 따뜻한 곳에 넣어주면 어떡해요? 말랑말랑해지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움직여야 하는데 차가운 물을 계속 섭취하고 우리가 차가운 곳에 있게 되면 장의 운동은 점점 둔화되겠죠. 근데 그래서 찬물은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배는 원래 따뜻한 환경일수록 기능을 잘하겠죠. 따뜻한 환경에서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은 장 운동이 돌아오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장내 물 분자가 체내로 흡수가 잘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비듬이 줄어든다.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두피가 건조하게 되면 진짜 비듬이 많이 생기는데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두피도 또한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게 되면 수분 상태가 좋아져서 그만큼 비듬도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물인데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우리가 샤워하는 이 물이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생활하서에서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코카인이 4년새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메트암페타민이고 초록색이 암페타민인데 이 메트암페타민이 흔히 말하는 히로뽕이라고 해요. 히로뽕이 메트암페타민이고 이 암페타민은 또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냐면 ADHD 약에 많이 사용이 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이게 좀 슬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ADHD 환자들도 많고, 요즘에 이제 아이들도 오늘도 저 갔다 왔는데 진짜 많아요. 제가 그, 저희 아이 상담하는데 옆에 정신과가 있는데 그 정신과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갈 때마다 그 벤치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그런 정신질환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 우울증 약이 이제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많이 복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배출을 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물이 프로작에 의해 오염이 돼서 이 프로작을 먹은 개들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작을 먹으면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 근데 개들은 아무 정신 질환도 없는데 이걸 먹으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웃긴 일이지만 이 성분의 물을 우리가 섭취하게도 된다고 그리고 이걸 먹은 이 개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면은 또 상어는 코카인에 취해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조금 나라 자체가 후진국이라서 좀 마약 이슈가 많은 나라잖아요. 이 근역에 사는 상어들은 코카인에 중독돼서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요. 또 우리나라 가장 큰 이슈 중 바로 핵폐수죠. 밑에는 일본, 위에는 북한. 양쪽에서 그냥 폐수를 막 흘러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가 물에서, 깨끗한 물에서 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물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물들은 뭐를 타고 와요? 수도관을 타고 우리가 먹는 수도꼭지까지 물이 전달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물이 좋다고 하죠. 그 물이 좋다라는 건 바로 정수처리 시설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배수관을 따라서 우리한테 물이 배송이 되는데, 배관에 대한 거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관 상태가 엄청 안 좋대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뭐 배관을 구리로 한 해 만에 동으로 한 해 만에 이런 거 막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배관을 그때 잘랐는데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 있는 이 배관을 타고 깨끗하게 했다는 이 물을 우리 집 앞까지 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냐? 정수처리 시설 물이 아닌 이 배관을 타고 우리가 앞까지 온 물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노후된 배관을 타고 온 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보시면 여기서 정수 처리 시설에서 물을 소독하는 데 사용했던 게 바로 염소였죠. 이 염소도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서 왜 나치가 그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독가스를 사용했잖아요. 그 독가스의 원료 중 하나가 바로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락스의 주연료가 되기도 하고, 이 염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염소는요, 이렇게 합성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합성을 잘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어떤 물질과 합성이 됐을 때 발암 물질을 많이 생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이제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락스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락스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자극적이에요? 폐에 되게 딱 냄새만 맡아도 되게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에 되게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고, 또 이게 먹는 것보다 또 무서운 게 이제 경피독이라고 하죠. 경피독. 경피독은 이제, 기준이 팔 안쪽을 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생식기나 등, 턱, 이마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경구 흡수는 이미 먹으면서 간하고 신장에서 해독 기능 작용을 하지만 이게 피부는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흡수하는 것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큐텐에서도 가만히 있었었자. 그래서 우리 인큐텐이 작년에 큐제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큐제로를 보시면은 일반 저희들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끼우는 거는 이제 그거를 피그멘트 필터라고 하는데, 우리 큐제로는 어때요? 단계가 10단계까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중공사막 필터, 마이크로 침전 필터도 3단계나 여기 같은 경우 3단계, 여기는 2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차이는 이제 수압 차이예요. 수압에 맞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중공사막 필터는 일반적인 이런 가정용, 그러니까 그런 샤워기나 아니면 그런 식수대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데, 중국 사막 필터 같은 경우는 대장균들 세균을 99.9% 차단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큐텐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장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수가 이제 황토를 물에 품었다가 황토 혹은 가라앉고 위에 뜬 물을 지장수라고 하는데 이게 해독하고 정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모든 식품들이. 그래서 잔류 농약을 제거하고 그리고 음식물 속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여기 일라이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일라이트 볼도 들어가 있는데 일라이트의 효능은 중금속 및 유독가스에 대한 흡착 탈취 분해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높은 원적외선 방사와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또 일라이트 또한 향균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면역 강화, 치유 효과, 생육 촉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필터에 담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필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잠시만, 이 네 가지에서 우리는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분이 저희 큐제로를 절단했을 때 모습인데요. 이 하얀 것들이 다 깔따구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깔따구 유충까지는 못 보는데 그냥 일반 세그미터 필터를 보면 되게 불순물들이 되게 많이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거기 그 배수관 통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한번 경각심을 갖고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운동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이제 뛰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보이지만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본과 한국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한국 노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6일 운동하고 일본 노인들은 3.8일, 그리고 한국 노인은 295분, 일본 노인은 200분, 그리고 강도도 한국 노인이 훨씬 더 높아요. 15.7, 일본 노인은 6.6. 근데 신체 나이는 한국 노인이 3.7세 더 앞서간다고 합니다. 이 3.7세가 더 앞서간다는 거는 3.7세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한국 노인과 일본 노인의 이제 운동 유형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 빨간색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어디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걷기, 골프, 등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교실,
댄스,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때요? 여기도 보면은 한국 노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3.7세가 뒤처진다는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하는 이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체 기능 나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발로 균형 잡기, 기능적 팔 뻗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일어나 3m를 걷고 다시 돌아 의자에 앉기, 원뿔 돌아 걷기, 뭐 정해진 보행법으로 보행선 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걷기, 뭐 콩 옮기기.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이제 노인들이라서 이제 일상적인 것들을 실험을 해봤을 때 한국 노인은 일본 노인보다 특정 운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기능 점수가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또 체질량 지수 비교에서도 한국 노인은 일본 노인에 비해 더 뚱뚱했다고 해요. 그래서 습관적 운동량과 전체 비토수는 한국 노인이 앞섰지만 정체 신체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는 일본 노인이 주력한 근력 운동이 더 기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 사람과 얼굴의 빛이 비슷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어때요? 이건 약간 20대 예쁜 여자아이들 같아요. 보면은 각자 얼굴의 개성이 뚜렷뚜렷하고 다 싱그러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 여기 노인대학 졸업인가 봐요. 어때요? 노인들의 모습은? 어떤 특정이라기보다는 얼핏 보면 이제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근골격계가 변화하면서 외모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다 그냥 얼굴이 처지고 이제 근육이 빠지니까 나의 특성이 사라지고 그냥 얼굴이 무너지면서 외모 평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에는 22%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속 수분이 감소해서 이제 얇아지다가 간격이 좁아지며 신장이 5cm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분이 나오죠. 그리고 고를 형성하는 세포보다 고를 흡수 세포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제때제때 채워주지 못하면 계속 흡수해버리니까 골이 확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는 60세 이후에 이제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보시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근육 감소가 굉장히 느껴져.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제 기운이 빠지거나 할 때 근육 감소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걸 저는 이제 실제로 보고 느꼈거든요. 근력은 당연히 20에서 35세 때 젊을 때 최고조가 되고 80대가 되면 20대 중반에 65에서 8%, 85%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근육이 감소가 되고 특히나 하지 근력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상체 근육 감소보다 하체 근육 감소가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걷는 거에 치중하는 것보다 이제 근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근데 되게 기쁜 소식은 나이가 들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은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중년기. 관절에서는 인대와 건밀 관절 연골의 섬유화가 일어나 섬유화가 이게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유화가 유연성이 없고 딱딱해지면서 관절 운동에 장애가 발생되면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스트레칭도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20% 이상의 근육이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소는 하지만 이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맘대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근력을 이제 조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걷는 거 말고 중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자,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에 가장 좋은 운동 강도는 이제 중강도인데, 그 중강도가 뭐냐? 옆 사람과 짧게 짧게 말은 가능하지만, 대화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즉, 숨이 어느 정도 차야지 그게 이제 중강도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들 기준인데요. 집안일 하는 노인이 앉아있는 노인보다 상암 위에 사망 위험이 12%가 낮고, 중간도 운동에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39%가 사망 위험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근육의 나이가 없다. 아까 근육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분은요, 퇴직을 하고 64세 때 근육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뒤에 4일 만에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부인이 뇌졸중에 걸려서 이제 쓰러졌을 때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도와줘서 그 부인도 그 뇌졸중에서 이제 극복했다고 하고요. 친구들한테 이제 자기가 근력 운동이 좋으니까 이제 아령도 사주면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친구들은 그때 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령을 사줄 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이제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이자 행복발전소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이제 차력으로 뭔가 만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뼈대를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젤리로 만들면 얘가 지탱이 될까요? 젤리 말랑말랑 하잖아요. 말랑말랑한 젤리로 할 때 지탱이 될까? 아니면은 조금 점성 있고 단단한 찰흙으로 할 때 지탱이 될까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지탱이 되면 뼈가 지탱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탄탄한 근육으로 우리 몸을 지탱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몸이 단단하게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활동적인 노인들은 이렇게 이 회색 부분이 다 근육이거든요. 회색 부분이 근육인데 비활동적인 노인들은 보시면은 지방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온갖 질병에 다 시달리시면서 이제 걷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죠. 그것 또한 근육이 지탱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근육이 많으신 분보다 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그럼 운동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은 운동만 하면 건강해져도 우리는 효율을 찾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는 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력 운동을 짧게 해도 효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근력 운동조차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해 봤어요. 자, 콜라겐과 뉴트리지 365는 근강소증, 뼈 약화를 해결하고요. 저희 유명한 조인트 큐는 이제 관절을 케어해주고, 우리 미네랄의 집합체인 멀티비타민은 근육, 뼈 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한 거는 없어요. 그중에 저는 오늘 뭐를 집중해서 파헤쳐봤냐면, 뉴트리지를 조금 집중해서 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집중해서 봤냐면, 제가 엄마를 케어하면서 솔직히 한 몇 주간 운동을 못하니까 나름 두려운 거예요. 나름 너무 두려워서. 조금 너무 탄수화물을 먹는 것 같아서 식전에 무조건 뉴트리즈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나 뒤에 먹는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뉴트리즈를 한 두세 포씩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검사 결과를 했는데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다고 나와서 엄마가 조금 단백질 먹는 걸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두 포로 늘렸거든요. 두 포로 늘렸을 때 엄마가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오고 저도 운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내려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갔더라고요. 인바디를 찍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누트리지 365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누트리지 365의 대표적인 이제 단백질 구성 요소가 이제 쌀룬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구는 일부 질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구는 전체 질환 총 사망률을 10% 감소시키고, 여기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 또한 12%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트리지 단백질은 뭐다? 쌀 단백질입니다. 또 뉴트리지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류신인데요. 류신 아미노산이 이제 교육을 들어서 많이 좋다 좋다 생각해봤지만 제가 느꼈던 바가
엄마와 제가 이렇게 빨리 단백질을 이렇게 흡수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류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류신이 들어가면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또 류신은 근손실 반지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량 섭취만으로도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몸무게만큼의 그람수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뉴트리지도 보면은 저 정도 되려고, 저 정도 먹으려고 하면, 그 써 있는 걸로 하면 한 4포 정도 먹어야 되는데, 제가 2포 정도 먹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어, 저단백질세 류신 보충이 고단백질쌀을 공급함으로써 달성되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근육 및 대부분의 내장 조직에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먹어도 많이 먹은 것과 유사한 단백질 합성 자극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게 왼쪽에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그거를 요약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랑 소량의 단백질에 소량의 류신을 같이 섭취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단백질 그거 쉐이크지만 저는 좀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이걸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조금만 한 포만 먹어도 뭐 세네 포의 효과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효과를 본 게 류신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류신을 1000mg 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포 이 용량에서 류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1223mg인데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바로 전체 용량의 14.8%가 이제 류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저희 오리진은 그냥 밥처럼 먹는 오리진.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가는 건데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기 암 중에서도 말기 중에서도 온몸에 전이가 다 된 상태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와봤어요. 아이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백혈구 수치인데요. 백혈구는 뭐냐면 방패 같은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방패가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보호막이 여기 보시면 5월 8일 날 뚝 떨어져 있잖아요. 5월 8일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엄마한테 오리진을 한 하루에 6포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호성 박사님 강의를 듣고 오리진 섭취를 최대한 하루에 한 상자를 먹이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0%다 엄마가 못 먹더라고요. 엄마 못 먹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 하루에 최소 15포 이상은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성 박사님 데이터 보면은요, 그냥 1, 2기 정도 분들은 그냥 이유성 박사님이 임상하시는 것만 봐도 이제 올라가시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엄마는 완전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진을 추가로 이제 섭취를 하니까 이런 수치가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엽보증구는 뭐냐면요. 병사래요, 병사. 싸워주는 병사.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암세포에 침투를 당했으니까 그 암세포와 싸워주는 분엽보증구인데요. 이 분엽보증구는 여기 또 5월 8일에 보시면 완전히 기준 수치를 딱 벗어났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더 많이 먹인 건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시 한 박스씩 먹이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6월 4일 날 47.4에서 확 올랐잖아요. 제가 이때 뭐를 했냐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다 끊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다 끊고, 이제 인큐텐 제품으로만 이제 먹고, 이때부터 이제 단백질을 엄마가 원래 힘들어서 한 포만 드리다가, 이제 2포씩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멀티비타민도 이제 2포로 늘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채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리진을 우리가 필수로 먹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밥 같은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 엄마 보면서도 엄마가 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 습관을 보면서 이제 엄마의 생활 습관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혀서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의 삶을 살도록 저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